제가 선생을 했는데요. 선생을 할 때 교육연수원이라는 데서 강의도 하고 행정도 보고 그럴 때, 저는 초등학교 선생이지만은 초등학교 이렇게 음악 선생님들을 한번 이렇게 담당해서 연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2주일 이제 연수를 하면은 성적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걸 몇 번 해보니까, 딱 첫 시간에, 성적이 결정이 돼요. 첫 시간에.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냥 필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장구도 치고, 약간의 피아노도 치고, 피아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장구하고, 필이, 이렇게, 한국의 전통악기인 장구하고 피리를 보는 연수를 한다고 그럴 때, 성적이 첫 시간에 결정이 돼요. 참, 마음이 아프지요. 뭔 얘기냐면, 첫 시간에 딱 장구 치는 것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상중하 어딘가 결정이 되고, 조금 하다 보면 벌써 등수가 쫙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거, 이런 거, 표현하는 거, 특히 몸으로 하는 거, 여기 이제 시쓰기도 이제 같이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습하고 공부하고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이든 석 달이든 일단 몸 안에 그 사람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거. 근데 시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고향에서, 자기 가정에서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 마음가짐, 감정이 세련되냐 안 세련되냐, 이런 거. 우리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인간을 두 가지로, 로맨티스트하고 리얼리스트하고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언뜻 크게 보면, 백사장을 보고, 야, 저 백사장에 모래 저거 파다가 팔아먹으면 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리얼리스트예요. 근데 백사장의 모래를 보고, 야, 저거 가서 우리가 뒹굴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로맨티스트예요. 같은 백사장을 보고 그렇게 달라진 거죠.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나무 이파리, 봄에 있는 이파리를 보면서, 야, 저거 뜯어다가 나물에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집사람은 틀림없이 리얼리스트고요. 야, 예쁘다. 야들야들하니 참, 사람, 애기, 정말로 아름답다. 이파리로서 저 애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면서 이파리에 비치는 그 햇빛을 보면서 눈물글썽이고, 감탄한 거는 물론이고, 눈물글썽이고, 그걸 눈물 글썽이고 싶어서 글썽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글썽해지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감정 패턴이 그런 거예요. 야, 뜯어다가 저거 나물에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갈데 없는 리얼리스트예요. 로맨티스트보다는. 그래서 나는 그런 대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옆에서 붙어서 잘 살았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 현실을 접근할 때, 어떤 사물을 접근할 때, 쓸모로 접근하지 않아요.
아름다움이나 어떤 느낌이나 정서 이런 걸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 장석주 같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둘로 딱 쪼개서 얘기하면 한편은 리얼리스트가 있고 하나는 로맨티스트가 있다. 그래서 시 쓰는 사람이 장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 쓰는 사람이 하는 거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장사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대학에서 교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나도 정말로 그 교수를 못한 것이 철천지 한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뜻이 있었어요. 하지 마라. 너는 시 써야 된다. 서울에 있는 그 시인 중에 문태준이라고 하고, 또 박형준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서정시를 잘 쓰는, 뭐, 나보다 후배인데, 그 두 분이 동국대학에서 박사를 했어요. 시는 누가 잘 쓰느냐면 문태준이가 잘 써요. 근데 동국대학에서 그 교수로 선택하는데 박형준이 선택했어요. 그때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아, 하늘이 시인으로서 박형준이가 아니고 문태준이를 선택하는구나.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라고. 이 대학에서 가르친 사람들의 소설이나 시는 꼭 그냥 걸어가는데 발에다가 족쇄를 끌고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쇠사슬을 막 주렁주렁 지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독자들이, 우리 감상자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시는, 좋아하는 소설은, 좋아하는 그림이나 음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람처럼, 깃털처럼 가볍고 아름답고 신선한 그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의 시를 읽어보면요, 뭐 한마디 하면 꼭 이론이 있어요. 시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 어쨌든, 뭐, 내가 로맨스트, 리얼리스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나이덕이라는 시인이 2007년도에 우리 딸이 이제 문학평론가로 이제 문학사상에 등단할 때 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덕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는 그 상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그 상을 끝내면서 끝에다 나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30회인가? 끝에 이제 그 상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오세영, 권영민, 김남조 이런 분들이 안 되겠다. 여기서 이 서울시 문학상을 주는데 하는데 나태주가 이름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끝에 그 상을 부활시키면서 나한테 상을 하나 주더라고요. 돈이 없었어요. 그 출판사가 문학사장사.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서울시 문학상을 받는데 나이덕이가 받더라고요. 우리 딸은 평론가로 등단하고. 근데 내가 나이덕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덕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선생, 상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상 받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상 받는 게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라고요. 인간은요, 이것도 말이 좀 튀어나가는데, 인간은 부유할 때 타락합니까? 가난할 때 타락합니까? 부유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부유할 때 타락하는 거지, 가난할 때. 인간은 가난하고 힘들 때 자살합니까? 먹고 살만할 때 자살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살할 거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6.25 때 자살한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내가 나이덕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나이덕이가 상당히 의아하고 기분이 나쁜 것 같더라고. 상당히 의아하고 기분이 나쁜처럼 표정을 했는데 그 뒤로 나이덕이는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엄청나게 자기가 폼잡고 그러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나이덕이는 내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그 앞에 이혼하고 애기 혼자 키우고 뭐 힘들게 뭐 빨래는 얼면서도 마른다 이런 시라든가 뭐 무슨 푸른 밤인가 이런 시라든가 뭐 산길에서 불빛을 보고 쓴 시라든가 이런 시는 정말로 좋은 시인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너 상 이렇게 자꾸 타면 시 못 쓴다. 아니 쓰지 누가 안 쓰나? 근데 좋은 시를 못 쓴다. 예요. 인간은 부유하면서 병이 듭니다. 우리 공주도 이 문화적인 이런 쪽에서 자꾸 넉넉해지고 그러는데 병들지 않게 노력을 해야 돼요. 병들지 않게. 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공주를 지나다니면서 너무너무 놀래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도 와서 잠깐 보니까 프로그램이 말이죠. 아주 다양해요. 조동길 선생, 이미정 씨 이런 사람이 와서 갖가지 얘기를 하는데 공주는요 그냥 돌아만 댕겨도 뭐 경주에 가면 발에 걸리는 것이 다 신라 때 기와 조각이라고 하듯이 공주는 돌아만 댕겨도 다 문화인이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문화에 아주 그런 많은 소양과 능력과 많은 자산을 가진 동네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공주가 고만고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공주 유리천정이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튀어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는 그런 대통령을 얼빠지게 한번 내오긴 했는데 미국의 여자 대통령 되는 거 보셨습니까? 양성평등 남녀평등이라고도 안 해요.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그래요. 남녀평등이라고 그러면 남이 앞에 있는 한 평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남녀잖아요. 남녀잖아요. 부모잖아요. 앞에 부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양성평등 그러잖아요. 양성평등에 아주 세계적인 뭐 앞서 나가는 미국 대통령 안 냈잖아요. 힐러리 안 찍어줬잖아요. 그게 이제 유리천정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천정은 천정인데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라스베가스 가보면 그 호텔이 있어요. 저녁이면 그러니까 참 관광할 것이 하면 되게 없는 거야. 저녁 되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호텔을 돌아요. 그래서 분수 나온 호텔, 음악 나온 호텔, 연극하는 호텔 이런 걸 호텔을 그냥 잠깐 이게 여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보는데 그 유리천정이 있는 호텔이 있어요. 베니치아 베니스 모양을 따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요. 바깥에 어두워요. 어두워서 저녁 때예요. 그런데 불을 켜가지고 구름이 지나가게 합니다. 파란 하늘이 있고 유리천정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곤돌라인가 그걸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다녀요. 그리고 돈을 내면 그걸 탈 수 있어요. 그게 베니스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사막에다가 물을 흘러가고 곤돌라인가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태리 사람들 깐촌애들 이태리 민요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관광 유리천정이에요. 하늘이 있어요. 있다고요. 구름도 지나가요. 근데 걸리는 거죠. 이 공주도 유리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술을 하거나 이런 학문하거나 공주의 문화인들은 자기가 유리천정이 되도록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튀어나가고 다른 사람도 막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공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겠지. 본인들은 절대로 나는 아니라고 그러겠지. 아니라고 그럴 테지만 공주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엄청난 동네예요. 어쨌든 그런 좋은 동네. 나는 우리 공주가 안 좋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남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하고 배우고 그리고 열어놓고 내로남불 하지 말고 나한테는 좋은데 너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틀리다와 다르다를 우리가 알아서 틀리다 하지 말고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이라면 화이부동 하는 마음이 좋고 서로 어울려서 하나로 이렇게 좋아지지만 그러나 서로 다르게 이게 문화의 가장 큰 하나의 방향성이 화이부동이라는 말에 있어요. 조화롭게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꽃밭을 이루되 같지는 않는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화의. 하나로 되는 거 하나. 그러나 같아져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르다. 자기 개성을 지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화의라는 것은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거의 진리와 같습니다. 이 부동이라는 건 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인간 삶에서도 그렇고 늘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남편이 싫어하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좀 알아서 조금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되면 안 돼. 서로 다르게. 그래서 서로 화합을 이루되 화합하지만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 그걸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주 같지 않은 거 개성을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개성을 갖되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을 지키되 서로 어울리고 서로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우리 집사람은 교회로 가지만 나는 절로 간다.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거. 그래요. 우리 공주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입에 말린 말로 이 시 얘기하기 전에 입에 말린 말로 16살 때 그 꿈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은 내가 나중에 각색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뭐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나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시인이 되고 싶었다. 그 공주에는요 시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임강미 선생이 있었으나 그분은 대전으로 간 다음이었어요. 그분이 영병중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공립으로 나오셔갖고 대전으로 가셨어요. 있다고 그러더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설처럼. 그렇게 하고 조재훈 선생도 내가 71년대 신춘문예 당선됐고 그분이 73년인가 5년에 등단하셨으니까 나보다 4, 5년 후배 뒤에 나오셨고 또 한상학 선생도 내 직접 은사지만은 한 5년 정도 나보다 뒤에 나오셨고 거의 공주에는 시인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문화적인 깃틀 어떤 토양이 이제 있었는데 나는 그런 어떤 것도 모르고 그냥 시를 써야 되겠다. 근데 이게 공주의 문화적인 토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공주에 헌책방이 많았어요. 헌책방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밖으로 돌면서 내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몸을 피하고 내가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16살 먹은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헌책방이었어요. 그래서 헌책방을 뒤지면서 이 마분지 같은 그런 흔 종이에다가 날마다 베꼈어요. 그 시를. 알아서 베낀 게 아니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베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중독이 되고 일관성을 갖게 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16, 17, 18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 비슷한 것을 하나 써봤어요. 그전에도 비슷한 걸 썼는데 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본래요 시라고 하는 거 쓸 때 보면요 내 몸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없기 때문에 남의 몸을 갖다가 이제 내 몸으로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되겠는지 모르지만은 저 까치들이 새들이 집 짓는 거 보면 알아요. 집을 짓을 때 보면은 자기 둥지를 지을 때 자기가 가진 것만 갖고 집을 짓질 않아요. 제비들은 흙물에다 집 짓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까치나 이런 애들은 그 뭐 심지어는 막 쇳도막까지 주워오더라고. 그래갖고 나뭇가지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얼기설기 놓고 이렇게 된 다음에 작은 것들 이파리 같은 거 올려놓고 그리고 끝에다가는 자기 털을 뽑아갖고서 이렇게 집을 짓고 그 알을 낳더라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암시를 받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까치집을 짓듯이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데다가 내가 글을 쓰는데 몸이 없어요. 시인이 몸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의 몸을 빌리는 거야.
남의 몸을. 그게 남의 몸을 빌리는 게 뭐냐? 선배들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헌책방에서 왔어요. 헌책방에서 선배들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 비슷하게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남의 몸을 보고 그 본따서 하는 거예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할 때 맨 먼저 하는 말이 엄마잖아요. 응? 근데 엄마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다가 나와서 엄마 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모음이 엄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성 모음으로, 양성 모음으로, 이제 이게 이제 먼저 오는 거예요. 음성 모음으로, 이응하고. 근데 이제 이게 양성 모음으로 바꿔서, 맘마. 그래서 엄마 다음에 맘마잖아요. 그리고 엄마 자체가 또 얘한테는 맘만 거예요. 엄마 자체가 젖을 주니까 자기한테 음식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애들이 말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웁니까? 물론 이제 엄마 맘마는 지가 이제 자연 발생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 엄마한테 배우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이 우리가 자라면서 애기들로서 말을 배운 거 이게 이제 시의 기본이 돼요. 어렸을 때 말을 잘못 배우고 막 그냥 행동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냥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배운 사람은 시 못 써요. 야, 너 죽어. 밥 줘. 안 줘? 싫어? 좋아? 이렇게 끊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고기 고춧가루 좀, 소금 좀 줘볼래? 고기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소금을 달라는 소리예요. 지금 사람들은 직접 화법이나 이게 이제 은유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포함된 그런 말을 잘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린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들었는데, 그게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가 얘기했대요. 야, 가스레인지에다가 라면 끓이게 물 좀 올려놓을래? 그러면 거기다 불을 켜야 된다는 것까지 들어있죠. 그죠? 자, 가스레인지에다가 라면 끓이게, 앞에 라면 끓이게 조건이에요. 물을 좀 올려놓을래? 그러면 그냥 물을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냄비에다 담아야죠. 그리고 라면을 끓이게 하니까 라면을 끓이는 용기가 필요하죠. 다 얘기는 안 했죠. 다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라면을 끓여야 돼. 그러니까 라면 끓이는 조그만 냄비 중에 3-4개가 있는데 그중에 라면 끓이는 냄비 너 봤지? 그 냄비에다가 물을 라면 하나 끓일 만큼 담고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켤래? 이 소리야. 근데 이제 그거를 라면 끓이게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좀 올려놓을래?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세요? 어떻게 할까요? 불까지 킬까요? 아니면 물만 올려놓을까요? 그걸 큰일 났다고 한탄하는데 나는 큰일 났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애도 지나면 그렇게 합니다. 다만 경험이 거기까지 안 갔을 뿐이고 이해가 안 갔을 뿐이에요. 굉장히 걱정하더라고. 요즘 애들이 그렇다고. 그건 뭐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나?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경험이 많아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까지 확실하게 요구하지 않은 어떤 요구까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젊은 애들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스레인지에다가 라면 끓이게 물 좀 올려놓을 때 불키라는 말 안 했잖아요. 불키라는 말 안 했잖아. 오히려 애들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마 넘어가는 거고 그 넘어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애들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왜 불 안 켰어? 엄마가 아까 물 올려놓으라고 했잖아. 불키라는 말을 안 했잖아.
그렇잖아요. 오히려 불을 켜놓는 것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엄마나 할머니 생각도 옳고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 엄마가 얘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틀렸다. 가스레인지에다 물 올려놓으라고 그랬더니 물만 올렸으니까 틀렸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성이나 생각과 다르다. 그게 바로 얘기하는 화이부동이에요. 어른들도 아이들한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와, 요즘 애들은 틀려버렸어. 싸가지가 없어. 망했어. 가능성이 없어. 아니라니까요. 아니, 애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뭘 그걸 그렇게 한탄할 것까지 뭐 있어요? 엄마가 가서 불 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엄마 하다가 애가 말을 배우듯이 어느 때쯤 되면은, 불까지 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불 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공주에 시인이 없었지만은 내가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꿈을 꾸게 된 것은, 물론 내가 이제 사춘기 때 이제 연애 감정이 있었겠지만은 공주에 헌책방이 많았다. 그 영향을 내가 받았다. 그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헌책방 주인들이 대충 애들에 대해서 좀 허용적이었어요. 헌책이니까 좀 찢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오랫동안 봐도 내비뒀고 그 정신이 지금 교보문고에 살아있어요. 교보문고 신용호 선생이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 헌책방의 정신. 예? 그냥 애들이 와서 출장 보아도 괜찮다. 그래갖고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만남의 장소잖아요. 우리 교보문고에서 만나자. 그래서 더불어 거기에 이제 약간의 음료수 파는 데도 가게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가 아이들이나 이제 고객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의 만남의 장소, 공간적인, 종합적인 문화, 공간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시인이 되고 싶다는 건 나한테 일생을 두고 걸은, 하나의 소망이었어요. 그게 16살 때입니다. 예? 16살 때니까 잘 하셔야 돼. 지금 16살 된 분 여기 없잖아요. 전혀 가망성이 없었어요. 전혀 가망성이 없었어요. 혼자 되고 싶었지.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우리가 봐. 내가 별에 닿아야 됐다는 생각을 해. 전혀 가망성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별에 닿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별을 자주 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그 별이 언제 뜨고 언제 지고 언제 제일 반짝이고 어떻게 이 별자리가 변하는 것을 잘 알겠죠. 별에 닿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꿈을 꾸고 그 목표를 세우고 한 사람은 나중에는 별까지는 닿을 수 없지만은 천문학자는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 별이 무슨 별이냐면 이름도 알을 것이고 저 별의 변화도 알을 것이고 자리도 알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별에 닿을 수는 없어도 별을 우리가 따고 별에 닿고 하는 이런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평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미안하지만은 좀 더 일찍이 가슴속에 별을 품지 않은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능한 대로 일찍 별을 품어야 돼요. 별에 닿고 안 닿고는 그거는 우리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의 뜻이에요. 마음속에 별을 품지 않는 것은 아주 죄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 사람들이 별을 품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가슴속에 별을 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별을 품지 않느냐? 모두 다 리얼리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별에 닿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별에 닿을 수 없어도 별을
가슴에 품고 나는 당할 거야.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시로서 내가 별을 가슴에 품고 별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별을 우리가 딸 수 없고 내가 직접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내가 어느 순간인가 별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별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걸 아예 나쁘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우리 부유하게 사는 우리 한국 친구들 너무너무 가슴속에 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공주도 별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까 봐 걱정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하지 마. 아예 그건 불가능해. 그러면요,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16살 때 내 스스로가 뭐 유명한 시인이 된다든가 뭐 한국의 제일이 시인이 된다든가 그런 꿈은 없었어요. 다만 가슴속에 별을 품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왔어요. 나는 끝없이 합니다. 내가 오늘 BTS 이 책을 빌린 것도 이것도 내가 BTS 책을 쓰라고 서울에서 출판사에서 청탁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안 하고 싶거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별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늘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 근데 이제 잠시 그걸 멈추고 이걸 할 거예요. 가능한 이거 빨리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던 짓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별을 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요, 자기 갈 길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왜 교직 정년을 하고 노인정에 가고 왜 삼락회에 가고 왜 동창회에 갑니까? 왜 옛날 걸 자꾸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운전할 때 왜 지금 요즘도 누가 그랬대?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운전을 하면서 백밀러만 자꾸 보느냐고? 왜 정치를 한다면서 왜 자꾸 백밀러만 보냐고? 왜 과감만 자꾸 보냐고요? 앞을 봐야죠. 앞을 봐야잖아요. 앞을 봐야지 왜 자꾸 백밀러만 보냐고?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별은요, 이 내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별이 될 때가 있어요. 절대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쉽사리 밖에 드러내지 말고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돼요. 내가 학생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성공의 비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얘기를 하는 안젤라 더코스 교수는요. 나보다 훨씬 뒤에 태어났고 젊은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나는 이 얘기를 아주 최근에 읽었어요. 물론 나는 16살 때니까 그 사람은 요즘 젊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뒤에 태어났는데 그 안젤라 더코스 교수가 내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리뷰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있는 특성이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 4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데 참 놀랍게요. 우리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도서관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해도 그런 책을 읽었느냐고 물어보면요. 그런 책을 읽었다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책을 아는 선생님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제대로 가나, 안 가나.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에? 끝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조건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거 이제 성공이지만은 내가 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포기는 안 하고 끝까지 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안젤라 교수의 권고입니다.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을 우리가 16살 때나 20살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60, 70살 살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60, 70살 살았을 때, 근데 그냥 끝까지 그냥 끝까지 잘 달려오기만 한 게 아니야.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같은 얘기인데,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다시 걷고, 다시 지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절망하고, 다시 포기하자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50, 60살 지나고 70살 텐스 많이 먹었을 때, 그때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별을 품지 않은 거, 이거는 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남의 얘기만 아니야. 우리 딸의 얘기고, 우리 아들의 얘기기도 하고, 우리 손자 얘기기도 해요. 별이 없어. 아예 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을까요? 본능대로 살죠.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본능이 제일 가깝잖아요. 어떻게 살을까요? 조금 나은 사람은 남이 하는 대로 삽니다. 그건 아니라고 나는 진짜 생각해요. 우리는요, 변온동물로 살까? 상온동물로 살까? 고민해야 돼요. 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뒤에다 이제 깔면서 변온동물로 살까? 상온동물로 살까? 근데요,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변온동물과 상온동물이 있어요. 내가 만든 말인지도 몰라요. 자, 변온동물은요, 물고기나 파충류 이런 애들이 변온동물이고요. 상온동물은 이 포유류 이런 동물들이 상온동물인데, 이걸 찬피동물, 뜨거운 피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도 내가 먼저 보내도 여러 번 얘기한 얘기인데, 여기 큰 그릇에다가 시험관 큰 거라고 좋아요. 유리로 만드는 커다란 시험관에다가 물을 넣어요. 개구리가 좋아하는 12도 정도의 물을 넣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시원하고 좋으니까 거기서 헤엄치고 놀아요. 상당히 넓으니까 개구리가 저항을 안 느끼고 거기서 잘 놀아요. 밑에다가 불을 가열을 해요. 열을 가열해. 근데 가열하는데 가스레인지 하듯이 팍팍 가열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알코올 램프 같은 걸로 해서 조금씩 더워지게 가열을 해요. 온도계를 집어넣어요. 밖에서 이제 가열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간 것과 개구리의 행태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12도가 계속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나중에 20도가 돼. 나중에 30도가 돼. 사람이 손을 넣어도 뜨거울 정도로 뜨거워져. 그런데 개구리가 12도에서 들어갔던 개구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온다, 이게. 왜? 찬피동물이기 때문에,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밖의 환경물에 자기 이 몸을,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퀄이 되는 거예요. 바깥과 외부와 타인과 환경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이제 40도가 돼.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야. 그런데도 안 나와요. 나중에 삶아서 죽여도 안 나와. 지금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일생을 살 때요, 내가 참피동물로 사는가? 그러니까 변온동물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에 얘기하는 유행이라든가 이 세태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자꾸 그쪽으로만 따라가느냐고요. 유행도 중요하지요. 미안합니다만 요즘 보니까 손톱 발가락에다가 이제 보석 따는 것이 요즘 유행이더라고, 여자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부산에 있는 예원이는 발톱에만 달고 손톱에는 안 달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손톱이 작아서 안 된대. 손톱이 작으면 사람은 그 보석 못 따는가 봐요. 손톱이 조그만해, 걔는. 근데 그걸 아주 다 그러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그렇게 가면 그건 웃긴다고 생각해요. 너들은 그렇게 가도
바깥의 환경이 그렇게 돼도 나는 이대로 좀 지키겠다. 내 길을 가겠다. 나의 별을 찾아서 가겠다. 그게 바로 상온동물로 사는 거예요. 내 별을 지키고 내 별을 찾아가겠다. 나는 바깥의 환경 변화나 이것도 내가 따라가긴 하지만 나는 거기에 끝까지 가진 않겠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왜 내 인생을 남한테 파느냐?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여기 있겠다. 그게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게 가지 않은 길. 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어야지 그냥 멋들어진 말만 찾아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지 않은 길. 일부러 그렇게 맞춰서 쓴 건 아니죠. 숲을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네. 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넓고 훤칠하고 확 뚫린 길이었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막 가고 있었네. 나는 그 두 갈래 길을 바라보면서 이쪽 끝에서 어느 길로 갈까 많이 앉아서 서서 망설였네. 한쪽 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숲이 우거지고 이슬이 쌓이고 적막한 길이었네. 근데 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 길은 나중에 한번 가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풀숲이 쌓인 그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간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별, 자기 길이니까. 상온동물이 아니고, 변온동물이 아니고 상온동물이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니까. 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참 바보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하고 마주쳐 있더라. 그래서 그때 나는 한숨 쉬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그 길, 두 갈래 길 갈리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그 길을 선택했으므로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다고. 바로 그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그냥 별을 품지도 않고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면 그런 길이 생길 것이고 내가 내 뜻으로 내가 별을 품고 내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가 선택한 그 비록 적막하고 좀 힘들고 풀석길이지만은 그 길을 내가 감으로써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루시인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길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님으로 길이 생겼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그 길로만 갈 게 아니고 사람들이 조금 다녔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고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뭐 연예인이나 되겠다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 그 손자들 이름 짓는 것도 기분이 나빠. 요즘에는 율자를 많이 넣어요. 그게 왜냐면 변호사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인간들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질 줄 뻔히 알면서 이긴다고 하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변호사예요. 세상에 가장 나쁜 놈이지. 에? 그러고서 이제 얘기만 해도 돈 받아요. 나는 걔하고는 얘기 안 해. 돈 달라고 그럴까 봐서. 그게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닌데 너는 너 길 가라. 우리 같이 신춘문예 당선한 우리 누이 동생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가 별을 품었듯이 그 사람도 별을 품었어.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별을 여러 가지 품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림도 잘 그렸고 또 이제 법대를 나와서 고시를 2개를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고시를 2개 합격하니까 그게 만족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 사람은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변호사,
정당 무슨 대표, 뭐 시군 뭐 위원장, 뭐 국회의원 출마, 시장 출마, 또 뭐또 있어, 등기소 소장,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남질 않아. 아무것도. 나는 그냥 초등학교 선생만 했어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다 했어요. 나는 그냥 초등학교 선생만 했어요. 그냥 사는 것도 요금방에서 왔다 갔다 했고, 여자도 다른 여자 헐끗거리긴 했지만은 한 여자하고 그냥 살았고, 두 여자, 세 여자하고 살으면 골치 아파요. 그게 성공적으로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죽거나 끝이나 그냥 못난 여자, 못난 남자하고 그냥 끝까지 살아야 그것이 성공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사람 진짜 참 별을 품었어. 별을 품었는데 그게 그냥 실패로 끝났죠. 아무도 기억을 안 해. 아무도 기억을 안 해. 어쨌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내재라는 사람, 신이 된 사람, 그 사람 이제 변호사잖아요. 이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좀 알아. 특히 이제 사람들 이름 짓는 거 보면요, 뭔가가 조금 그 속에 소망을 담기 때문에, 여자들도 보면 처음에는 자자를 넣어서 지었죠. 저 일본 때. 그 다음에 희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희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나? 뭐 옥차 이런 거 있어. 옥차 이런 거 이것이 옛날이고, 그다음에 희 좀 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수빈이, 수진이 뭐 이런 것만 자꾸 넣더라고요. 이쁘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 이름도 자꾸 바뀌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남자 이름에 이 율자를 넣는 건요, 이게 저기 뭐지? 법조인대라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는 아주 기분이 나빠. 우리 손자 이름이 그런 이름이 들어있어요. 내가 짓는 거 아니니까 난 뭐라고 안 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짓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 보셨습니까? 서울대학을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서울대학 들어가겠다는 보내겠다는 미친 할머니들 많아요. 우리 kin수 씨부터 자기 손자는 꼭 뭐 3대 대학 들어가 보낸다고 그러는데 난 속으로 아이고 미쳤다. 우리 딸이 서울대학 들어갔으니까 서울대학 그냥 뭐 처음부터 서울대학 맞박에다 쓰고서 태어난 줄 아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서울대학 들어갔죠?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다 보니까. 수능을 봤는데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밖에 더 들어가요? 본인이 돌려버려, 본인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고서 앉았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의자 앉으면 걔가 저녁 있으면 텅 하면은 애가 쓰러진 거예요. 아예 안 자고서 몇 달을 해붙이니까 손바닥이 노랗게 황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가, 그러고서 이제 그 수능 채점을 하더니 하나 틀리고 다 맞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걔가 갈 때는 서울대학밖에 없잖아요. 수능이 좋아서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지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공주교대 넣으려고 했어요. 공주교대. 선생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시도 그래요. 이 별을 품고 끝까지 가다 보면 어쩌다 자기가 별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별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별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별을이라고 그랬어요. 별을 품으라고 그랬죠. 별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별을 바라보고 품고 불가능을 내가 가능으로 품고 끝까지 내가 되겠다고 하면은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엔젤 도커스 교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내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 쓰기 시작하셔서 시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시 안 돼요. 여기 이제 시 쓰는 분 3분 있는데 그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간 거고 그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 그냥 여기서 시집이나 한 권, 2권 내고 공주서 행세해서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거 뭐 할 거예요? 책꽂이다 시집 한 권 꽂아놔서 뭐 할 거예요? 우리 한국 시인들이 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책꽂이다 시집 10권을 꽂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집안에서 필요 없는 걸 뭐라고 그래? 쓰레기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쓰레기라고 그래. 시집이 다 쓰레기다.
나태주 시집도 쓰레기다. 그러면 쓰레기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읽어야 돼요. 사람들이 읽어야 돼. 네?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서울에 있는 시인들이 내가 시인협회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엉뚱한 시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주 필요 없는 시. 첫째요. 첫째요. 겉멋이 너무 많아. 겉멋이 많아. 겉멋. 멋 부리는 거예요. 멋 부린다. 폼 잡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폼만 잡는 거예요. 폼 잡아요. 개폼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개폼이야. 개폼이라는 거죠. 개처럼 하는 것이 개폼 아닙니까? 폼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왜 사람이 개폼을 잡아요? 다 개폼이야. 시인들 시가 다 개폼이에요. 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폼 잡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1,500명, 500명 시를 다 읽어봐요. 다 개폼이야. 그러니까 시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너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태준이가 대학 교수를 선택을 못된 것은요. 이 잘난 척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인으로서 준 거예요. 박형준이는 작년에 상을 줬어요, 내가. 불꽃문학상을 줬어요. 문태준이하고 박형준한테 동국대학 교수로 간 사람은 상을 줬어요. 그나마 그 해에 들어온 시집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박형준이라는 사람은 시를 잘 써요. 그런데 이제 문태준이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갔다, 다른 데로 갔다 그런 얘기인데 문태준이는 불교방송 PD인데 그 제주도 불교방송으로 가갖고 지금 제주도 살고 있어요. 달라질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가서 많이 내려놓고 많이 바꾸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마음속에 있는 별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출발하고 뭐 하면 달라질 거로 아는데 오늘날 시인들의 큰 단점 첫째 겉멋 부린다. 왜 이렇게 겉멋만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시인들이 너무너무 폼 잡아요. 뭐 그렇게 폼 잡을 게 뭐 있어? 저 시인들이 밥 안 먹습니까? 시인들은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면 때리면 안 아픕니까? 왜 겉멋만 부려? 그 겉멋 부릴 거 없어요. 아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게 서정주 씨가 한 소리예요.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 중학교 학생처럼 모른다고 해라. 가장 아름다운 애들이 중학생들이에요. 몰라요. 승질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솔직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난 네가 좋아. 중학교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만 돼도 약간 머뭇거리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겉멋 부린다. 그 다음에 잘난 척한다. 아는 척한다.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대로 대학교 교수들 시를 읽으면 쇠고랑을 차고 걷는 것 같다. 스륵 듣기가 싫어. 어려워. 무거워. 힘들어. 접근이 안 돼. 그런 시를 누가 읽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드린 자료가 있어요. 산유화가 들어있을 건데 지난번에 드린 자료 있어요. 안 가주신 것 같은데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서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산이 좋아서 산에서 사느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예요. 산유화입니다. 혹시 인터넷을 갖고 계시면은 김소월 산유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맞습니까? 네. 산에 두 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새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네. 그죠? 여기도 일절도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 김소월 선생의 산유화라는 시는 어떠면 말이죠. 여기 부여에서 하는 산유화가 같은 그런 노래 민요가 있듯이 그런 데서 따온 여기 가짜를 빼고 그런 말이 아닐까? 아니면 김소월 선생이 산에 있는 꽃이라고 그냥 만드신 말이 아닐까? 뭐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산에 있는 꽃, 그냥 산꽃. 근데 이제 산꽃이라고 안 하고 산유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석자로 볼까요? 이 보면은 네 덩어리인데 이 본래 시가요. 어디서 왔느냐면 시는 본래 인간은 시는 하고 따질 때 제일 위에가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이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큰일인 거예요. 자연.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이건 뭐 일러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연이에요. 우리 인간도 자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문화적인 형태인 시가 나온 거예요. 자연에서 인간이 나왔고, 인간 중에서 시가 나왔고. 그래서 자연의 아들이 인간이고, 인간의 아들이 시예요. 이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게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그러려니요. 이게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제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이런 것이 자연이에요. 그리고 뭐 누군가를 보면 좋고 어떤 사람을 보면 싫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이에요. 이 자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그렇다. 스스로. 저 자신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억지로 바꾸니까 문제야.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 자연 스스로 그런 거. 그러면요, 우리 말 중에 스스로 그런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냥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발달 단계로 볼 때, 입말이 있고 글말이 있을 때, 입말하고 글말, 그거를,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한테 엄마, 맘마, 아빠 좋아, 싫어, 밥 줘. 이렇게 이제 배운 그 말, 그러니까 입으로 배운 말. 그래서 이제 심지어 모국어 이런 말을 마더스텅, 엄마의 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배운 말, 아빠나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한테 배운 말, 뭐 이런 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음성 언어인데, 음성 언어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음성 언어로 시를 써라. 남기는 뭐로 남아요? 문자로 남지요.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볼까요? 스스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게 가다가 멈추고 또 가고, 바람이 불다가 뭐 돌고, 뭐 멀리 떠나고 오고, 뭐 이런 것도 하여튼 스스로 그런 거예요.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누가 피라서 핀 게 아니에요. 관계는 두 개야. 산하고 꽃. 그런데 어떻게 피냐? 갈봄 여름 없이 그냥 겨울만 빼놓고서 저절로 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꽃이 피는데 이 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꽃이 어떤 꽃이냐? 김소월 선생님 해석이에요. 산에 피는 꽃은, 산에 피는 꽃이니까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이 핵심은요, 저만치 혼자서라는 거예요. 저만치 혼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알고 썼던 모르고 썼던 저만치 혼자서. 우리 인생의 존재, 모든 생명의 존재, 그 존재는 다 저만치 혼자서 있는 거예요. 저만치서 둘이서 어렵는 얘기예요. 둘이서 있다고 착각할 뿐이고, 둘이서 있는 척할 뿐이고, 우리 알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알고 다 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만치 혼자서. 그게 이 꽃은 자연처럼, 자연으로 저절로 이렇게 지금 피고 싶어서 피는데 어떻게 피었냐?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더라. 어떤 생명의, 어떤 삶의, 이 세상의 본질을 말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꽃과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산에는, 우리가 산에는 나비, 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딱 산하면 새죠, 새 또. 꽃하고 새야.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작은 새요. 이제 여기까지는 뭐예요? 식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동물.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을 하네. 산에서 우는 그 작은 새는 왜 사느냐? 그 이유가 좋아서 산다. 무엇이 좋아서? 꽃이 좋아서. 뭐 아주 아름답잖아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소통이 있고 아름다운 어떤 자연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스림을 하는데 이제 피었으니까 이제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요. 굳이 이걸 뭐 음수위로 따질 게 아니라 마음에 출렁출렁하는 것을 느껴요. 이걸 뭐라고 하면 리듬이라고 그래요. 리듬.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 부분은 꽃이 피네가 또 한 번 나왔잖아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병치, 변형이라고.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태주 이제 늙어 죽으면 없으면 이제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반복, 병치, 변형이라고. 반복은 뭐냐? 반복은 뭐예요? 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병치는 뭐냐? 그 자리에 다른 거 비슷한 것이 쌍으로 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쌍으로 오는 거예요. 변형은 뭐냐? 전혀 다른 것이 오는 거예요. 얼굴을 바꿔서 전혀 다른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실까? 여기 보면요. 이 시에서 보면 1년, 2년, 3년, 4년 그럴 때 여기서 보면요. 반복, 병치, 변형이라고 그럴 때 이 1년에서도 계속 반복, 병치를 해요. 올 자리에 똑같은 것이 또 오고 비슷한 것이 또 오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요. 이거하고 볼 때는 반복, 병치예요. 이거하고 이거 크게 볼 때 얘하고 1년하고 2년하고는 반복, 병치. 산에 피는 꽃은 약간 바꾸긴 했는데
산하고 꽃하고 비슷하잖아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근데 이 저만치 혼자서가 이걸로 볼 때는 변용이라고 봐야 돼요. 전혀 다른 것이 온 거예요. 피어있네. 여기도 피네가 있잖아요. 그 피네. 예, 그걸 좀 바꾼 거죠. 근데 저만치 혼자서 이게 이제 좀 바꾼 거예요.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 반복하고 병치가 얘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얘가 그것을 반복 병치를 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거, 큰 덩어리 볼 때 변형은 뭐냐면 얘 세 번째예요. 꽃과 산만 나왔는데 산에서 오는 작은 새라고 하는 전혀 다른 걸 불러왔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변형이 온 거예요. 변형. 이론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시고 본인이 깨달으셔야 돼요.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울하네. 다른 세계가 온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꽃과 산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새하고 산하고 꽃하고 관계야. 확장이 됐고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결말, 요것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 반복 병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꼭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이 있어요. 보실까요? 산에는 꽃이 지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꽃 지네. 피네가 지네가 됐잖아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갈봄 여름 없이는 반복이잖아요. 꽃이 지네, 꽃이 피네. 근데 이제 꽃이는 반복인데 지네, 피네는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시에 반복, 병치, 변형을 그냥 약간씩 좀씩 여러 가지로 뜯어붙여가지고 이걸 본인이 의도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가려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 김소월 선생이 이렇게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러면 이 시는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이 시는 어디서 왔을까? 까치집을 지을 때 까치가 제 털만 뜯어서 짓는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어디서 빌려왔을까? 한시에서 빌려온 거예요. 한시에서 빌려온 거라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인간의 그 엄마, 부모는 누구냐? 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 그 기본은요, 어디서 왔느냐면요, 자연에서 온 거예요. 자연.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작게 한시라고 그랬는데, 한시는 한나라 중국의 시지요. 중국의 시인데 한자로 된 시란 말이죠. 근데 이 한시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요, 자연에서 온 거예요. 자연. 스스로 그런 자연. 내가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자연에서 온 거예요. 자연에 어디서 왔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온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세상이 우리들이 사는 이 지구 땅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구는 곧 망한다 이 얘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얼마만큼 더 깨지는지는 모르지만은 더 깨져서 도저히 이걸 맞출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망한다. 지금이 10월, 오늘이 8일이에요. 지금도 더워요. 그리고 6월 달에 장마가 져야 되는데 8, 9월 달에 장마가 져요. 깨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깨져야 우리가 알지. 아까 변온동물 얘기를 할 때 안에서 이렇게 끓어서 죽어도 나오지 않는 그 개구리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개구리인지도 몰라요.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위험한 지구에서 사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 이런 거 뭐 도시, 국가, 제도, 지위, 명예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것도 있어요. 아파트도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파트 지금 두 채 있는 분은 빨리 파세요. 나도 집 하나 샀지만은
내가 재산 증식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내가 말년에 내가 이제 지피실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마련하려고 산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파트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거예요. 응? 병원에서 이자만 올려도 지금 1.5%가 있어서 나보고 돈 있으면 갖다 넣으라고 은행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자만 올리면은 돈 이자 받아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뭐 이제 뭐 금방 내 이제 깡통 아파트가 될 거예요. 어쨌든 산유하는 한시에서 온 건데 우리나라의 모든 좋은 시들이 다 한시에서 왔어요. 한시는 자연에서 온 겁니다. 자연. 자연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이거를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 지구는 우리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도 여기에 조명을 하신 거예요. 이거 4개라는 거. 생로병사.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동양 오방색이라는 거, 음양 오행설이라는 거, 이것도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동, 이게 남, 이게 서, 이게 북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색깔을 보면 청, 이게 적, 이게 백, 이게 흑. 서울을 가면 이렇게 광화문이 있고 이렇게 문이 있어요. 4개의 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동이에요. 동. 동대문. 동대문. 이게 서대문. 근데 이름은 그렇게 안 졌죠. 흥인지문. 요거는 뭐예요? 돈의문. 요거는 뭐예요? 숭례문. 요거는 뭐예요? 숙정문. 근데 이거는 막았어요. 아예 지치를 않았어요. 북쪽은. 폐쇄했다고. 근데 이제 광해군 때 처음 이제 이게 숙정문을 만들었죠. 저기 서울시장도 요금방에서 죽었잖아. 가서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인이에요. 인. 흥인지문. 숭례문. 이거 예예요. 예. 숭례문. 요거는 뭐냐? 돈의문. 의예요. 의. 요거는 지인데, 이건 지인데 그냥 숙정문이에요. 이건 좀 바꾼 거예요. 조금. 그리고 이제 광화문이 뭐냐면 신이에요. 신. 가운데는 신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오행이라는 게 오행. 인, 예, 의, 지, 신. 들어보셨죠? 은예, 인예, 의, 지, 신. 근데 이게 공주의 말이죠. 이게 두 군데서 이게 똑같이 일어나요. 공주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 공산성도 보면요. 4군데 대문이 있어요. 진남루, 공북루, 동문루, 금서루. 다 중에 사람들이 만들었다 해도 좋아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금서루는 없었어요. 아예 성터도 없었고 다 저거 뽕 까는 거거든.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주. 그래서 공주가 그렇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곽을 가진 도시가 없어요. 또 있어요. 계룡산도 마찬가지야. 계룡산도 실제로 이런 산이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동학사. 그렇죠? 동동학사, 서갑사, 남신원사, 북구룡사. 절이 어디 있냐? 있어요. 거기 탑도 있고 절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남의 탑 있는 무슨 청량사가 무슨 저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산인데 내구탱이하고 중앙에 절을 하나씩 갖고 있는 암자도 많지만은 이런 절은 이런 산은 이 계룡산 하나야.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공주가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랑하고 이런 걸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춘추라고 그래요. 춘추. 인생을 춘추라고 그런다고. 춘추. 춘추가 몇이시죠? 봄, 여름, 가을을 몇 번이나 넘기셨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이에 나이, 연세, 춘추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인생이에요. 인생. 삶이 사람의 삶 이것이 이제 춘추. 근데 중국 가면 춘추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역사책.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얘기죠. 춘추라는 것은. 근데 공부 사람들은 바로 여기 주목해서 춘마고 추갑사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아주 겁나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은 그런 꿈 외에 하나 공주에 살고 싶은 꿈을 가졌어요. 내가 공주에 살고 싶은 꿈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16, 17, 18살인데도 불구하고 춘마곡 추갑사 저게 뭘까? 아니 봄에는 마곡사요 가을에는 갑사라는 말인데 아니 도대체 왜 봄에만 마곡사고 왜 이렇게 봄 가을이 갈라졌나?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마곡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죠? 더 서쪽 저쪽에 있지만 어느 쪽을 향하죠? 동쪽, 동남쪽으로 열렸죠. 그래서 실록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더 이쪽에 있지만은 갑사는 어디에 있어요? 계룡산의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여기보다 늦게 들으니까 절 두 개를 이렇게 따질 때 마곡사가 실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이제 올 때 먼저 나무 이파리가 피었으니까 마곡사의 단풍은 빨리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사는 서쪽에 있으니까 늦게까지 단풍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공주 사람들의 이 심리를 더 깊이 말한다면 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락. 이것도 내가 하는 소리인데 그 즐거움을 길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록을 두 번 보는 거야. 실록을. 마곡사에서 보고 그다음에 실록이 더 보고 싶은 사람은 갑사에 가서 늦게 온 실록을 보는 거예요. 단풍도 마찬가지야. 먼저 갑사의 단풍을 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마곡사의 단풍을 보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단풍이 마곡사가 먼저 진다면 마곡사 걸 먼저 보면 되죠. 그래서 단풍도 다른 동네보다도 2배 보는 거예요. 2배. 네? 보름 동안 단풍이 진다면 공주 사람은 이 한 달 동안 단풍을 보는 거예요. 이래서 공주 사람들은 장락, 즐거움을 길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1년을 그 단풍과 실록의 계절인 이런 인생을 좀 더 길게 이렇게 누리는 이런 지혜를 알았던 데가 공주예요. 근데 이런 공주를 마다하고 세종시로 자꾸 가니까 웃기는 거지.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공주의 품이고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 사계절에서 왔다, 자연에서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중요한 거 아까 산에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거는 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봄. 그걸 뭐라 그러냐? 시에서는요. 한시에서는 기라고 그래. 기.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시작한다는 뜻인데 시작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없고 뒤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앞에는 없고 뒤가 있다. 그게 시작이에요. 앞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갖느냐면 창조의 뜻을 갖는 거예요. 창조. 창조. 앞에는 없고 뒤만 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무뚝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새로 시작하고 새로 창조하니까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여름은 뭐냐면 이것은 성이에요. 성. 한시에서 성.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확대예요. 확대. 아니면 성장이에요. 성장. 커진다. 그다음에 요 가을은 뭐냐면 이거는 전이에요. 전. 굴른다. 한번 굴러갖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딴 것이 오는 거예요.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산이 좋아서 산에서 산오라네. 새로운 것이 오는 거예요. 전. 이건 뭐냐면 변화인데 요거는 변화인데 여기에 변화의 그 속성에는요. 어떤 그 성취 뭐 나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인컴하고 파워라고 생각하는데 인컴이라는 것은 수입이에요. 수입. 파워는 권력. 파워.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가을에. 그다음에 겨울은 이제 결이죠. 결. 이게 한시의 형태예요. 기승전결. 그래서 이것은 결말이에요. 결말인데 여기에는 어떤 지혜, 어떤 기쁨, 하여튼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죠. 창조와 성장과 변화와 결말. 이제 끝내기를 해야죠. 시가 이런 자연에서 왔고 인생에서 왔고 이런 사상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김소월 선생의 저 산유화는 철저하게 거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김소월 선생이 한시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시는요.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가 혼잡스럽고 독자들이 읽지 않는 거예요. 서정수 선생의 그 국화협회서는 아주 정확해. 이육사 선생의 시도 아주 정확해. 왜 그러냐면 이육사 선생은요. 한시에 통달했어요. 그리고 조지훈 선생도 그렇고 조지훈 선생도 한자로 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먼저 한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었어요. 조지훈 선생이.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어떤 그 기승전결로 인생하고 관계 있고 오방색하고 관계 있고 음양오행세로 관계 있고 어떤 그런 그 계제로 관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읽으면요 스스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아름답고 매우 편안하고 아주 좋고 그리고 그렇게 걸거침이 없는 거예요. 자연이니까. 또 있어요. 이걸 둘로 나눠서 여기서 인생을 볼 때 이렇게 크게 나누면요. 인생을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요. 봄, 여름하고 가을, 겨울하고 두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춘이고 이게 추인데 인생을 크게 보면 봄, 여름 인생이 있고 가을, 겨울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야. 그래서 크게 이걸 이걸 추, 뭐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인생하고 이제 관계를 해본다면 이 봄은요, 유소년기예요. 유소년기. 한번 느끼셔보면 바로 알 거예요. 이거는 청년기. 이 유소년기하고 청년기는요,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다고. 유소년기가 조금 확대된 것이 청년기지 확실하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면 되죠. 자기가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면 알아요. 청년기까지는 완전히 자기 인생이 아니고 부모와 더불어서 사는 인생이에요. 함께. 자기 가족과, 가정 배경과 함께.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딱 끝나고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롭게 되는 인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년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장년기에는 새로운 것이 와야 돼요. 변화. 지금까지 엄마 아빠 하고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근데 나는 우리 집 애들도 걱정스러워요. 도대체 우리 집 애들이 언제까지 엄마 아빠한테 기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크게 우리 집 애들한테 잘해준 건 없어요. 우리는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애들이 계속 엄마 아빠한테 뭔가 의지가 돼 있어요. 나는요 정말로 이거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 야훼가 말을 해요.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나는 떠났어요. 34살에 공주로 왔어요. 18살에 처음 와서 나는 소천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에요. 여기가 내 땅이에요. 나는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은 곳이 공주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소천을 떠나지 않고 소천에 살았다면 오늘날에 나는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미 죽고 없었을 거예요. 공주에 와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공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후기에 나온 나의 많은 시들을 내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천하고 공주하고는 내가 서천을 깔보는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공주는 품위가 있어요. 사람을 품어주는 그 품도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주를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청정기가 끝나고 장년기가 오면서 나는 공주로 와서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됐어요. 나는 서천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천이 싫어. 내가 서천에 신속초문학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명예예요. 내 체면이에요. 내가 한국 시인협회 회장이잖아요. 올해 서천에서 작년에 강릉에서 했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인들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100명 미만 가요. 밥을 사주면 2만 원짜리면 이 옷이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사달라는 게 밥 한 그릇을 안 사주는 거예요. 저런 데를 내가 고향이라고 내가 생각하겠어요? 서울에서 내가 화가 막 많이 나가지고 확 공주로 돌렸어요. 근데 이미 11월 13일은 공주의 숙박시설이고 뭐고 전혀 대시설이 꽉 막혀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소는 그냥 서천으로 한다. 하되 지원은 공주로 받는다. 그래서 바로 시장님하고 전화해서 한다. 그리고 저 문화재단 문옥배 이사한테 대표이사한테 해서 하겠다. 그래서 공주 문화재단이 이제 공동으로 후원해서 하는 걸로 해서 서천에서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와요. 여기 회원인 장희무 씨도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니지. 한 100명 미만이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거를 못 써주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선거 때문에 못 써준다고요? 그런 소리 말어. 나 문화원장 8년 했어요. 얼마든지 군수가 밥 사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문화원에다가 사업비를 주면 되는 거예요. 문화원에다 아주 쉬워. 문화원에다 200만 원을 사업비 주고 당신이 시인들 좀 내 대신 군수는 빠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뻔히 아는 짓을 하냐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짓. 내가 공주문화재단한테 내가 그랬어. 500만 원만 써달라. 그래서 써준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끝난 다음에 내가 1000만 원을 할지 500만 원을 할지 내가 도네이션 한다고 했어요. 끝난 다음에야. 조건이야. 끝난 다음에. 왜냐면 주고받은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끝난 다음에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도네이션 하겠다. 모르겠어. 내 돈을 좀 따져봐야 돼. 1000만 원이 되면 내가 1000만 원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주 문화재단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정말로 내가 공주로 왔기 때문에 나의 가을이 좋아졌어요. 나의 봄은 매우 꾸지꾸지하고 슬프고 형편없고 아주 못나고 찌부러졌지만은 나의 가을이 좋아졌어요. 나의 모든 시들 내가 내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요. 지금요. 나의 시는 다 돈이 되고 있어요. 돈이 된다고요. 그냥 막 돈이 막 돌아요. 이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영화에 쓰고 노래에 쓰고 뭐 광고에 쓰고 뭐 돈이 뭐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많이 돌아요. 인쇄도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이 돌아요. 물론 강연료도 마찬가지죠. 강연료도 우리 문학관에서 한 시간에 100만 원 하면은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실제로 100만 원 받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20만 원짜리도 내가 가요. 10만 원짜리도 갑니다. 지난번 수원 갔더니 10만 원 주던데 그건 좀 낯간지럽더라. 내가 목포 같은 데 내가 100만 원을 받거든요. 하루에 서울서 50만 원 받고 목포에 가서 100만 원 받고 150만 원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라 그럴까 뭐 특별한 거고 나는 이 문학이 이렇게 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가 가당치도 않은 별을 문학이라고 하는 시를 그걸 바라보고 평생 동안 왔어요.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조금 뭐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지만은 나는 그 돈을요 나 혼자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봐서 꼭 필요한 데는 내가 돈을 준다고요. 주고 싶어요. 이게 가을이 내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 가을은 무슨 계절이냐면 수확이 계절이에요. 수확.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이 수확, 수입, 파워.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추니까 추로 나눠진다. 크게 따지지만, 작게 따지면 생로, 병사, 추나 추동이지만 크게 따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지만은 뒷부분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를 또 한 시로 볼 때요. 이것은 남의 인생이야. 이걸 남의 인생이라고요. 왜 내가 사는데 내 인생이고 남의 인생이냐? 부모 인생이에요. 환경의 인생이에요. 배경의 인생이라고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까치가 집을 지을 때 밖에서 다른 그 건물이나 삭정가지나 쇳도막 같은 거 갖다 이렇게 짓는 남의 것을 빌려서 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털을 뽑아서 거기다 이제 자리를 잡아서 거기다가 알날 그 부드러운 그 둥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다가 내 알을 낳는 것이죠. 나는 서천에다 알을 낳지 않고 공주에다가 내가 알을 낳고 싶었고 공주에서 진짜 그런 알이 생겼어요. 나는 그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벨상을 주면은 내가 안 받지요. 아니, 안 받지 않지요. 받지요. 그렇지만은요, 나는 노벨상을 받고 싶어서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쓰다 보면, 하다 보면 주어지면 받는 거고, 안 주어지면 마는 거죠. 어떤 시인처럼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물렁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서 입을 벌렸는데 그 앞으로 그 입으로 물렁감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역사 이래로 들어보셨어요?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물렁감은 어쩌다 떨어지는 것이고 물렁감은 지가 떨어지고 싶은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도 장소도 시간도 장소도 지가 선택하고 그 전혀 어떤 그 의도나 이런 것도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유명해지는 것이고 하다 보면 좋은 시도 써지는 것이고 좋은 인생도 사는 것이 아닌가. 이걸 크게 한 번만 더 나누는 걸 얘기하고 말씀 끝낼게요. 시에서 가장 또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전경후정이에요. 전경후정. 앞에 경치가 있고 뒤에 정이 있다. 이게 이제 이게 한시에서 나오는 건데 전경 뭐 대단한 이론도 아닙니다. 후정. 이제 이 밖에 앞에다가 밖에 것 그 앞에다가 객관 풍경 내 것을 하는 거예요. 내 것. 그래야 내 것을 해야 네가 들었죠. 이 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쓰는 거지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경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시를 보면 5월 장제 소색다요 송군 남포 동비가라. 이게 이제 전경이에요. 비계이자 남쪽 포구에 봄풀이 푸르는데 애인과 헤어지는 남쪽 포구에 슬픈 노래가 크게 울리는구나, 드높구나. 송군 남포 동비가라. 이게 이제 앞에 기승이에요. 기승 한절.
한 시에서. 이게 정지상이 쓴 송인 대동강이라는 시인데 대동강수 하수진이며 별루염록 별루년년 첨록파라. 대동강물은 도대체 언제쯤 마를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물결을 더하는데 이게 이제 후정이에요. 말하자면 앞에는 남의 얘기를 쓰는 거예요. 대동강수 우월장제 초색다요. 비계자 우월 비계자 긴 뚝의 장제 초색 그 풀빛이 푸르고 송곳남포 애인끼리 헤어지는 남쪽 포부에 그 동비가라 슬픈 노래 이별의 노래가 드높구나. 그게 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애인이 아니에요. 여자 남자가 남쪽 포구에 이별을 하는 거예요. 대동강가에서 그걸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경이에요. 전경. 대동강수 하수진이면 이 내 얘기야. 내 얘기. 도대체 대동강수는 언제쯤 마를 것인가? 여러분 이게 고려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동강 말랐어요? 안 말랐잖아요. 정지상 선생 예언이 맞았잖아요. 대동강수 하수진이며 별루년년 첨록파라. 이별의 눈물. 아까 얘기한 그 이별하는 사람들의 그런 눈물이 해마다 물결을 더 높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기의 감상과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정지상 선생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한 시는 큰 덩어리를 본다면 앞에 전경이요. 전경.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쓰는 사람들한테 한 시점 읽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조도 마찬가지. 시조도. 시조도 똑같아요. 시조가 어디서 왔는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새 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지푸레기 같은 거 지었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시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비틀어서 다시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시조예요. 우리 그 황진이 시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해라. 이게 남의 얘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명월이 만공산하니 자기 호가 명월이야. 내가 빈 산에 가득하게 비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멋진 여인이니 시력 안 들었더니 너 여기서 나한테 프로포즈해라.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조의 두 줄은 전경이에요. 전경. 그리고 마지막 줄은 그게 후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조를 볼 때는요. 마지막 줄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줄. 이게 말하자면 반복 병치에다가 변용이 오는 데가 마지막 줄이에요. 특히 어디냐면 마지막 줄, 그러니까 종장의 첫구, 사모, 여기가 변용이 오는 거예요. 인생도 여기서 변용이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변화, 변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변용이 온다? 이거예요. 인생에서 변용이 없는 인생은 끝이에요. 꽝이에요. 가을에 수입이 없는 그런 가을 농사꾼은 그건 꽝이에요. 가을이 논이 다 비어버렸어요. 다 병 들어갖고 아무것도 거둘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망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경 후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시 얘기하고 크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많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끝내고 싶은데 한 5분 남았는데 요거 없애지 마세요. 다음에 가져주세요. 오늘은 산유화 얘기를 했고 여기 나태주 시를 한번 볼게요. 5분 남았는데 5분 더 하겠습니다. 내가 그 서천에서 이제 공주에서 16살에 이제 시인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시작을 했다가 그 뒤로 이제 많이 떠돌았어요. 군대도 갔고 경기도에서 선생을 하다가 또 뭐 거기서 이제 여자한테 실패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26살 때 쓴 시가 그 대수발에서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문학 그 동아리 활동도 안 했고, 뭐 선생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신춘문예 당선을 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당시를 읽은 것이 이유입니다. 16살부터 나는 당시를 읽었어요. 그냥 끌림으로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남을 갔다 온 거예요. 월남 베트남 가서 갔다 왔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내가 매우 고팠어요. 말하자면 가난하고 궁핍했다고. 첫째는 여자에 고팠고 두 번째는 한국말에 고팠어요. 그 이성. 그래서 갔다 와갖고 나는 결혼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어요. 한국 여자.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프로포즈 했는데 내가 이제 실현을 당했죠. 거기서 엄청난 나한테 좌절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결핍이 있었어요. 아까 가난한데 뭐 자살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꿈이 있어요.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부자인 사람은 꿈이 없어요. 그 부자인 사람은요, 꿈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 애들이 큰일입니다. 너무너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나는 너무너무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말을 내가 1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물론 이 병사에서 군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쓰긴 썼는데 고급한 한국말을 못 썼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고팠어요. 한국말이 많이 그리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살가운 한국 여자가 그리웠고, 왜 베트남에도 여자가 있어요. 베트남 여자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결핍, 그리고 이제 자연에 대한 결핍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연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결핍 때문에 쓴 시가 이 대숲 아래서입니다. 형식은 한시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시.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본다.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한개.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기포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지는 선역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드는 애들이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한개만이 내 차지다.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니니 가을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달림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을 헹구는 달림만이 내 차지다. 내가 이제 언뜻 봤는데 나는 이런 시를요 안 보고 읽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시를 입말로 썼기 때문에. 내 이 시를 외워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입말로 내가 외워서 썼으므로 다른 사람도 읽으면 또한 그럴 것이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응? 그게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 그 말을 지금 중국의 시진핑 집의 가훈으로 삼았대요. 급인 방편, 자기 방편, 타인 급인 방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한테 시켜라. 나한테 줘라. 내가 원하는 걸 남한테 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흔 거, 나쁜 거 남한테 주는 건 나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한테 줄 때 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하는 대로, 내가 외우는 대로 이렇게 썼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누가 시켜서도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보면은요, 앞에 세 개는 한시틀로 늑줄로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풀었어요.
박목원 선생님이 보시면서 말했어요. 내 시는 매우 고식적이고 매우 그냥 고답적이고 좀 그렇다. 현대시 냄새가 안 난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데가 하나 있다. 어딜까요? 1, 2, 3, 4번 중에서 어딜까요? 4번을 얘기해요. 4번. 그리고 4번 중에서도 매우 단순하고 그런데 이 시 중에서도 그래도 당신이 좋게 그래도 가능성 있고 당신이 이제 좋았다고 이렇게 밑줄을 그었던 부분이 어딜까? 두 번째 연. 하기는 모두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이 대목을 딱 짚으시면서 이 대목이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서 내가 이 대목 때문에 뽑았다. 그러세요. 앞에 거는 그렇고 이 대목 때문에 뽑았다. 박목원 선생님 얘기. 거기 보면은요. 2번 보면은 후둑이다 가는 사온데다 가는 이런 말은요. 매우 아름다운 말이에요. 컴퓨터도 치면 여기 빨간 줄이 딱 나와. 이게 지방어예요. 후둑이다 가는 사온데다 가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지를 못하고 놓치는 말이에요. 이런 말에 내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시가 지금까지도 나를 따라다니는 거고 지금도 인터넷에 나오죠. 박목원 선생이 아주 말하자면 자갈밭에서 피어오른 꽃이나 풀 같은 날을 뽑아서 시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본따서 비슷하게 쓴 시가 오른쪽 시예요. 집에 가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이런 시를 하나 썼는데 이런 식의 시가 나한테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슷하게 하나 또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거예요. 끝내 빈솔 들고 돌아온 가을아, 종이 기러기 한 마리 안 날아오는 빈 가을아, 내 마음까지 모두 주워버리고 난 지금 나는 또 그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몰라. 요즘은 그대라고 내가 안 해. 너라고 그러지. 그대, 당신,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젊은 시절에 더 늙은 시를 썼어요. 더 폼나는 시를 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폼을 잡은 시를 쓴 거야.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내가 폼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폼을 내가 찾은 건데, 이렇게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누구? 옛날 사람이 그 틀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시 볼까요? 새로 국화잎새 따다 수놓아 새로 창호지문 바르고 나면 방 안 구석구석까지 밀려 들어오는 조성의 햇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겨울 양식. 다시는 더 생각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내려오는 등성이에서 돌아보니 타닥타닥 연그는 가을꽃이 몇 움큼 바람 속에 흩어지는 산 너머 기적소리. 이렇게 이제 4줄짜리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처럼 풀어서 쓴 거예요. 여기서도 그 끌고 가는 말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세요. 가을은 가고 남은 건 바바리 코트 자락에 날리는 바람 때 묻은 와이셔츠길. 가을은 가고 남은 건 그대 만나러 가는 골목길에서의 내 휘바람 소리. 첫눈 내리는 날에 켜질 그대 창문의 등불빛 한초롱. 이 끌고 가는 말은 가을은 가고 남은 건이에요. 가을은 가고 남은 건. 그걸 찾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바리 코트 자락의 바람, 때 묻은 와이셔츠기. 두 번째는 휘바람 소리. 그대를 찾아가는, 여기도 그대 나오잖아요. 너의 집을 찾아가는 그 골목길에서의 내 휘바람 소리. 그리고 이제 가을은 가고 남은 것은 생략하고 첫눈 내리는 날에 켜질 그대 창문의 등불빛 한 초롱.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한 초롱에다 모아주고서 시는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이 가을선이라는 시도 매우 좋아요. 이 시를 내가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뒤에 내가 몇 번 읽어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왜 외워졌을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왜 이 시가 외워졌을까요? 내가 외워서 썼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 내 입이 기억한다. 내 몸이 기억한다. 아주 중요해요. 마음도 기억하지만은 입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딱 먹으면 입맛이 알아보잖아요. 이거 엄마 음식이네. 에? 맞잖아요. 엄마 손맛, 엄마의 입맛.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근본적이 돼야 돼요. 자연 그것이 돼야 되고
먼 데서 와야 되는 것이고 더 큰 데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주의 시는 미안하지만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헛펄떡펄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무질서하게 써놔서 이 살아남을 까닭이 없어요. 시집 100권 내면 뭐 할 거야? 그게 뭐 할 거냐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고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딴 얘기 할게요. 김소월 선생 얘기를 했고 초기 시 얘기를 했습니다. 10분 거의 초과를 했는데 말씀 끝낼게요. 예.